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호르무즈 위기입니다. 중동에 있는 웬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다는데 이게 왜 당장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무슨 분쟁이 났다고 그게 왜 내 주유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먼 나라의 불구경이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 지갑까지 불똥이 튀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문제의 중심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원유의 무려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지나가는 정말 딱 하나뿐인 길목이에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숨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숨통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800척 이상.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요, 현재 호르무즈해협 근처에서 그냥 발이 꽁꽁 묶여버린 배들 숫자입니다. 원유나 가스를 가득 싣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뭐랄까, 거대한 바다 위 주차장이 생겨버린 셈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 우리 정부는 과연 손 놓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중동전쟁 대응본부라는 곳을 중심으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응본부의 시각에서 지금 정부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뭘 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좀 신중해 보여요. 산업부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설령 이란이 요구하는 그 통행료라는 걸 내게 되더라도 당장 기름값이 폭등하는 건 아니고 한 0.5% 정도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크다고 볼지 작다고 볼지는 해석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가격 인상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딱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정부가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뭘까요? 네,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길이 막혔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길을 뚫어서 기름을 구해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우선 과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미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는 6천만 배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평소에 우리가 들여오던 양의 60에서 70%나 되는 엄청난 물량이에요. 이걸 지금 현물 시장에서 긴급하게 구해온 겁니다. 지금은 또 7월 물량을 구하려고 정말 발에 땀나게 뛰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길만 막힌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통행료라는 건데요. 대체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이란이 이 바닷길을 지나가는 모든 배한테 자릿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통행료 좀 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 세계가 지켜온 바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 원칙을 그냥 정면으로 깨버리는 거거든요. 특정 국가가 바닷길 자체를 무기처럼 쓰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라는 거냐? 이란이 부르는 값은 원유 1배럴당 1달러입니다. 에게 1달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모이면 얼마나 무서운 돈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네, 30억 원입니다. 저 1달러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큰 유조선 한 척이 딱 한 번 저 해협을 지나가는데 내야 하는 돈입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죠. 자, 그럼 이걸 우리나라 전체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규모가 더 커집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배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내야 할 돈이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 누가 낼까요? 결국엔 기업을 거쳐 우리 소비자들, 바로 우리 지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돈만 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우리 배의 정보, 화물 정보, 심지어 타고 있는 선원들 신상 정보까지 싹 다 이란 쪽에 넘겨야 하고요.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랑 혹시 관련 없는지 무슨 사상 검증 같은 지정학적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낼 때도 달러로 못 내요. 미국의 제재를 피해야 하니까 위화나 심지어 암호화폐 같은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솔직히 좀 굴욕적이기까지 하죠. 사실 말이죠. 이런 식의 에너지 위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고 또 그때마다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유의 안전은 오직 다양성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곳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역사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똑같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73년 오일 쇼크죠. 그때는 어땠나요? 몇몇 중동 국가에 너무 의존하다가 그 나라들이 이제 석유 안 팔아 하니까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마비됐잖아요. 지금은요?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름이 지나가는 길목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딱 한 군데가 막히면 전체가 멈춰버리는 이 구조적인 취약점.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위기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인 전략을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 나가서 비싸게 기름 사오는 건 말 그대로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상처에 반창고 붙이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어떤 충격이 와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체질,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처칠이 말했던 것처럼 수입선을 다변화해야죠. 중동 말고도 다른 곳에서 기름을 사올 길을 터놔야 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같은 중요한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미국 같은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에너지 안보 협력도 더 강화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언제까지고 석유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요.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탈나프타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 특정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바닷길 하나를 막아서 세계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공급망은 정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